오늘도 텅 빈 집에서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쓸쓸한 아침은 처음인 것 같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알리는 소리만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소리다. 나 정말 이혼하지 말 걸 그랬다. 매일 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밤이면 뼈가 시리도록 춥다.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방을 따뜻하게 데워도 가슴속 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추위는 외로움에서 오는 것임을 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가운 운명이다. 아내와 자주 다투고 서로 상처 주며 살았던 시간들이 후회스럽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함께 노을을 보며 차 한 잔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 아내와의 마지막 다툼이 생각난다. 은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내 말에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계속 시장에 나가 일을 했다. 그날도 늦게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그만 쉬엄쉬엄 살면 안 돼요. 당신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고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편하고 좋지. 여행이 가고 싶어? 당신은 평생 뭐 해서? 가정에 10원짜리 하나 보태본 적 있어? 밥이나 하면서 살았잖아. 라고 소리쳤던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노후의 내 인생을 천길 낭떠러지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뭐라고요? 10원짜리요? 밥이나 해요? 나는 놀았는 줄 알아요? 당신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시집살이와 수모를 겪고 참으면서 살았어요. 당신 4명 동생들 뒤치다꺼리에 돌아가면서 들락거리면서 온갖 요구도 비난도 다 받았어요. 그거 다 참고 견디며 나 죽었어 하고 살았어요. 뭐?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다 하면서도 나가서 돈 버는 여자들도 많아?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뭘 잘했다고 어디다가 대들어? 대들기를. 내가 이 나이에 못 대들 건 또 뭐예요? 이런 못돼 먹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나가요? 그래 나가. 당장 나가. 그렇게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고 결국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마음대로 늦게까지 하고 누구의 간섭이나 잔소리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해방감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자유가 이렇게 공허한 것이었나 싶다.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과 잠깐 대화하는 것 말고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 평소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알고 보니 그저 장사하면서 동료 정도였을 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어제는 아들 생일이었다. 전화라도 해볼까 싶어 핸드폰을 들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내려놓았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작은 딸은 아예 연락도 받지 않는다. 명절에 한 번 만났을 때 아내 편만 들더니 내게 등을 돌렸었다. 저녁이면 TV를 켜놓고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신다. 예전에는 아내가 또 술이에요? 건강 생각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만 마시면 안 돼요? 라며 잔소리를 했었다. 그때는 그 잔소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잔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고 간절해진다. 집안에 먼지가 쌓여간다. 청소기를 돌릴 기력도 없고 솔직히 청소를 해본 적도 별로 없다. 어제는 양말 짝을 맞추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어보니 어제 해놓은 밥이 조금 남아있다. 반찬통에는 어제 시장에서 사다 놓은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이 있지만 혼자 먹기 위해 음식을 차리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아내가 여보, 식사해요라고 불렀었는데 그 목소리가 귀찮고 짜증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도 그립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잡화를 팔다가 우연한 기회에 남성복 가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돈을 버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였다. 아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라고 전화해도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 먼저 먹으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들 입학 졸업식에도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냈다. 나름대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진다. 오늘도 저녁이 찾아온다. 텅 빈 집에, 텅 빈 마음에 또 하루가 저물어간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가득한 이 집에서 아내가 부엌에서 내는 그릇소리, 아이들이 투덜거리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 때로는 장난치며 웃는 소리, 치킨이라도 시키는 날이면 맛있게 먹던 모습, 손주들이 놀러와 웃고 울던 모습, 내가 움직여 돈을 벌고 가족들을 이런 사소한 것 하나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때는 그 소소함이 행복인지 몰랐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평생 내가만 외치며 살았다. 아내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아이들의 필요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만 살았고 가족들에게 강요했다.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가장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는지도 모른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내 머릿속엔 어리석은 자신감이 가득했다. 아직 나는 괜찮은 조건이야. 가게도 있고 적금도 있고 집도 있잖아.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쉬울 거야. 그런 생각이었다. 아내와 40년 가까이 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그 순간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주변에서 듣던 이야기들. 요즘은 황혼 재혼 많이들 한다더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취해 있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녀석은 내게 늙은 노총각 생활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한 친구의 소개로 만남을 가졌다. 68세의 여성이었다. 15년 전에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첫 만남부터 나는 서툴렀다. 예의 바른 대화, 여자를 대하는 태도, 식당에서의 매너. 이런 것들이 내겐 너무 낯설었다. 40년이 넘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 나이에요? 라고 되물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 대화의 주제, 서로의 관심사. 모든 것이 달랐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소개팅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첫 만남으로 끝났다. 한 여성은 직접적으로 말했다. 사장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 나이대의 여성들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교감,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이었다. 반면 나는 평생 돈 벌어오는 가장으로만 살아왔기에 그런 것들을 줄 몰랐다. 한 여성과는 세 번째 만남까지 이어갔다. 그녀는 다정했고 요리도 잘한다고 했다.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비행기표는 각자 끊고 호텔은 제가 예약할게요. 순간 당황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행을? 이라는 생각과 함께
당연히 내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구시대적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왔다. 결국 그 관계도 깨졌다. 그녀는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은 아내가 아닌 가정부를 찾고 있네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이든 여자라고 아무나 붙잡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뼈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맞는 말이었다. 나는 단지 집안일을 해줄 사람,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라. 요즘 세상의 여성들은 달랐다. 내가 살아온 시대의 여성 상관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자신을 공주처럼 대해주길 원했다. 문을 열어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내겐 너무 낯설고 어색한 일들이었다. 65세 한 여성은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에 2번은 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클래식 공연 보고 콘서트도 가고. 집에만 있는 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만 가면 된다고 인심 쓰듯 말했다. 평생 일만 하던 내게 문화생활이라니. 영화관은 젊은이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내게는 충격적인 요구였다. 또 다른 여성은 더 직설적이었다. 당신 같은 분들 많이 봤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외로우니까 누구든 찾아서 밥이나 챙겨주고 집안일이나 해달라고 하시죠.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내가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는 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김치 담고 된장 고추장까지 집에서 다 담아서 동생들 나눠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부끄러웠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점 자신감은 사라졌다. 거울 속 노인의 모습을 보며 누가 이런 늙은이를 원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재혼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요즘은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한다. 손자, 손녀와 함께 걷는 할아버지들, 아내와 나란히 산책하는 노부부들을 보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그것이 내 삶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혼하지 말 걸 그랬다. 왜 나는 진작 이런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상황을 알지 못했을까?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한 번만 더 눈 맞추고,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었다면, 지금쯤 나도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아내가 평생을 원했던 마트 함께 가주는 것, 여행 한번 가주는 것을 하면서 손자, 손녀들이 주말에 놀러와 집안이 시끌벅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원했던 것을 단 한 가지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다. 저녁 대신 술 한 잔으로 때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정막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미처 몰랐다. 또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 하루 두 끼 먹는 끼니 때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는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떨어진다.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간다. 짠맛이 밥에 스며든다. 미안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사과를 중얼거린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아내의 손이 생각났다. 늘 차가운 물에 담가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졌던 그 손. 나는 그 손이 거칠다고 투정 부리던 아내의 손을 단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그 손의 감촉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것이 더 가슴 아프다.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빨래를 개다가 셔츠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금세 달아줬을 텐데. 바늘함을 뒤져봤지만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결국 셔츠 하나를 못 입게 되었다.
작은 단추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이야. 밥 짓는 것도 여전히 서툴다. 쌀을 씻고 물 맞추는 것도 어렵다. 너무 되거나 설익어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라면이나 계란찜 정도는 해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즉석밥을 사다 쌓아놓았다. 하지만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 맛은 영영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어제는 빨래를 세탁기에 너무 많이 넣어서 고장이 났다.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평생 장사하며 수천만 원을 다뤄온 내가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젊은 놈한테 가르침을 받다니. 그 순간 내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요즘은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조차 예전 같지 않다. 은퇴한 후로는 그저 지나가는 노인일 뿐. 예전에 내가 얼마나 번듯한 가게를 운영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았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고, 할아버지 또 나오셨네라고 말할 뿐. 지난주에는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지만 약 하나를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다. 몸을 질질 끌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다. 약사가 혼자 사세요? 라고 묻는데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난 혼자다. 죽을 때까지 혼자일 것이다. 명절이 다가온다. 전에는 명절만 되면 아이들이 찾아왔었는데 이혼 후로는 그마저도 끊겼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인다.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 집에 가요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 그래도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잘 지내니? 명절에 혹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또 그 다음에라는 말.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모습 같아서 더욱 서럽다. 작은 방에 들어가 옛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함께 갔던 바닷가, 나의 생일 파티, 아이들의 졸업식. 그때는 왜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을까.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내가 가게 문을 열던 날, 아내와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주던 모습이다. 아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때 나는 그저 사진 찍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손님들 기다린다고 했던 것 같다.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 후회된다. 부엌 싱크대 아래 쌓인 쓰레기 봉투를 보니 또 한숨이 나온다. 이런 것도 제때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여전히 헷갈린다.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종이인지 종이팩인지. 아내는 이런 것도 척척 해냈는데 요리를 해먹으려고 마트에 갔다가 무슨 재료를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 옆에서 젊은 주부가 재료를 고르는 모습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라면과 김치만 담아왔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우는 법도 모르는 내가 한심하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병원 진료 날짜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요즘은 그것밖에 약속이 없다. 혈압약, 당뇨약을 타러 가는 날, 정기 검진 날짜. 그것이 내 유일한 일정이다. 밤이 깊어가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텅 빈 침대의 반쪽이 너무 차갑고 쓸쓸하다. 아내가 곁에서 코를 골던 그 소리가 그립다. 그때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냈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빛나고 있다. 그 불빛들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가족들이 있겠지.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허공에 대고 중얼거린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작은 딸에게 전화해 볼까 한다. 아니면 그 집으로 찾아가 볼까? 선물이라도 사들고. 거절당할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 이대로 외로움 속에 시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이제는 그저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간단한 요리법도 익히고, 세탁기 사용법도 제대로 알아두고, 청소기 돌리는 것도 배우고, 내가 평생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문득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동반자는 이미 내 곁에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난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가끔은 상상한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해 볼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라고 말해볼까?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이기적인 요구를 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지난 화요일 시장에 들렀을 때였다. 40년 넘게 내 가게 옆에서 그릇 가게를 하던 김 씨가 나를 불러 세웠다. 이봐, 정 사장, 여기 좀 들어와 봐. 그의 가게로 들어가자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소개해 줄 만한 좋은 분이 있어. 우리 작은 처형인데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직 건강하고 사람 좋아. 한번 만나볼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또 소개팅이라니. 몇 번을 만나봤지만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다. 젊을 때는 중매로 아내를 만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몇 명 만나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뭔 소리야, 인생은 길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해. 김 씨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모습, 아무도 없는 방에서 TV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함.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 한번 만나보지. 다음 날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옷장에서 제일 나은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옷에 신경을 더 써보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맸더라. 아마도 큰 아들 결혼식 때였을 것이다. 그때가 벌써 7년 전.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김 씨가 정해준 그 카페는 내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다방이었는데 이제는 카페로 바뀌어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메뉴판을 보며 당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 선생님,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김 사장의 작은 처형 박여사였다.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가 참 우아해 보였다. 아, 네. 박 여사님,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와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자리에 앉았다. 저도 제부말을 듣고 이렇게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나이에
누굴 새로 만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더라고요. 그 솔직한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30년을 일하다 퇴직했다고 했다. 자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했다. 혼자 사시면 허전하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책도 실컷 읽고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다. 나는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녀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김 부장 말로는 남성복 장사를 오래 하셨다고. 네. 이것저것 해서 40년 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고요. 요즘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나 보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혼자 살면 가장 힘든 게 식사, 준비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맞아요. 아직도 밥 짓는 게 서툴러서 즉석밥을 사 먹습니다. 반찬은 시장에서 사다 먹고.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혼밥 레시피를 많이 배워요. 정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내가 유튜브에서 요리를 배운다니 상상도 못 해봤다.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고 나의 서툰 말에도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렀다. 헤어질 때 그녀가 물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이라도 함께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그 익숙한 적막감이 다시 나를 감쌌다. 불현듯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소중함을 몰랐던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박 여사와의 2번째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녀가 추천한 식당은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한식당이었다. 그녀는 오늘 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취미는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고 했다. 나는 특별한 취미가 없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 정 선생님은 무슨 책 읽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솔직히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사실 책은 잘 안 읽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요즘 퇴직하고 나서 읽고 싶었던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 선생님도 관심 있으시면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와 나란히 걸으니 묘하게 편안했다. 아내와는 이런 여유로운 산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다음엔 영화 한 편 볼까요?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온다던데. 영화관. 아내와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간 게 언제였을까? 아마도 결혼 전에 선보고 나서 한 번이었던 것 같다. 40년도 훨씬 더 된 일이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관은 오래 가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편해요. 그렇게 세 번째 만남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박 여사와의 만남이 즐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마치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진정 원하는 게 뭘까? 솔직히 말하자면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밥을 차려주고 내 빨래를 해주고 내 옆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게 박 여사에게 공정한 걸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저 가정부 역할을 바란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전화했다. 어때? 우리 처형 괜찮지? 처형이 정 사장 만나고 좋은 인상 받았다던데. 그래. 그분도 좋은 분 같더라. 근데 김 사장,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늙은이가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싶어. 무슨 소리야? 아직 건강하잖아.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만나봐. 나이 들수록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내 인생과 닮아 있었다. 영화관에서의 만남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왔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표, 팝콘과 음료수까지. 우리는 조용한 영화 한 편을 봤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박 여사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가슴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를 봤네요.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에 모시고 싶어요. 정 선생님,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솔직히 클래식은 잘 모른다. 하지만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감도 자라고 있었다. 과연 나는 박 여사 같은 세련된 여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녀가 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박 여사와의 만남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 따뜻하고 감사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만남이었던 지난 토요일, 우리는 저녁 식사 장소를 정하는 데서부터 실랑이가 시작됐다. 정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요.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솔직히 나는 파스타 같은 서양 음식보다는 평범한 한식이 더 좋았다. 소화도 잘 안 되고 포크와 나이프 사용도 서툴러서 불편했다. 저는 한식이 좋은데 된장찌개나 갈비탕 같은 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아니, 맨날 한식만 먹을 거예요? 가끔은 다양한 음식도 접해봐야지. 문화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말투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 그럼 그렇게 하시죠. 결국 그녀가 원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음식은 확실히 맛있었지만 가격표를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다. 파스타 한 접시에 2만 원 가까웠고 샐러드 한 접시도 3만 원이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내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치였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카드를 꺼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우리 더치페이 해요. 요즘은 남녀가 똑같이 내는 게 당연해요.
내 세대에서는 남자가 계산하는 것이 예의였는데 그 말에 조금 당황했다. 하지만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다음번 만남에서는 그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우리는 그녀가 추천한 전시회를 보러 갔다. 입장료는 인당 2만 원. 내가 두 사람 몫을 내려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정 선생님이 내세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드라이했나 봐요. 그 변덕스러움에 살짝 혼란스러웠지만 말없이 두 사람 몫을 계산했다. 전시회를 보면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 나는 전시된 현대 미술 작품들이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화려한 색상의 추상화, 이상한 형태의 조각상. 내게는 그저 이런 걸 돈 주고 들어와서 봐야 한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이 작품 정말 멋지지 않아요? 작가의 내면, 심리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박 여사의 열정적인 설명에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그녀는 내 무관심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정 선생님은 이런 예술 작품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 그건 아닌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좀 배우시라고요. 이런 문화적인 소양이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말에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만 하며 살아온 내게 문화적 소양이라니.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느끼게 하는 말이었다. 그 다음은 우리는 그녀의 제안으로 근교 드라이브를 나갔다. 나는 30년 넘게 운전해온 베테랑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운전 방식에도 이것저것 간섭했다. 정 선생님, 너무 천천히 가요. 뒷차가 답답해 할 거예요. 여기서는 차선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 길로 가면 막히는데 이쪽 길로 가세요. 처음에는 참았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밀려왔다. 결국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는 동안 용기를 내 말했다. 박 여사님, 제가 30년 넘게 운전했으니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란 항상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죠? 제가 말하는 게 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모든 상황을 자로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길을 매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도 아니고 우리는 편하게 드라이브 나온 거 아니었나요? 결국 그날의 드라이브는 서로의 의견 차이만 남긴 채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박 여사는 분명 교양 있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본래 모습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를 죽이고 의견 한마디 못 내놓은 채 언제까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며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 선생님,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사과드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 선생님은 너무 본인 방식만 고집하세요. 관계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 문자를 보는데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도 틀림없이 나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40년 동안 내 방식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박 여사의 문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박 여사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변화하기에 너무 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고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아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여성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화해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나와 함께해준 아내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었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밤이 깊어가는데 갑자기 용기가 났다. 전화기를 들어 큰아들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주말에 시간 되면 아버지 집에 한번 와볼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 일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내 모습 그대로 나이든 남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려고 한다. 박 여사와의 관계가 끝난 후 집안의 적막감은 더 깊어진 것 같았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데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정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그토록 고집스럽고 변화하기 힘든 사람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요일 아침 큰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썩 괜찮은 반찬이 없었다. 아들에게 뭐라도 해서 먹이고 싶어 서둘러 옷을 입고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일요일 아침부터 활기찼다. 오래전 이곳에서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매일 이 시장의 소음과 냄새, 활기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노인일 뿐이었다. 어이, 정 사장. 김 사장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릇 가게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처형이랑은 어떻게 됐어? 요즘 소식이 없더라고. 목구멍이 메었다.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아, 그게 잘 안 맞아서. 김 사장은 내 표정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정하게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인연이란 게 그런 거지. 다음에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그만할래.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 말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겠어. 시장에서 간단한 반찬과 과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아내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설거지를 했을 것이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김치도 담그고 그 모든 일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고맙다고 말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우리 부부와 두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아마도 20년도 훨씬 더 된 사진일 것이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을까? 아내의 미소는 진심이었을까? 나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남편이었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지만 나는 그저 그가 와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왔구나. 들어오너라. 거실로 들어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삼 놀라웠다. 어깨가 넓고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크다. 그의 옆모습은 어쩐지 내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다.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마시자.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려놓으니 아들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어색하게 흘렀다. 일은 잘 돼가니? 네, 잘하고 있어요. 또 침묵.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작 아들과 나눌 대화가 별로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애들은 잘 크고? 네. 준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민지는 유치원이요.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작년 설날 인사차 왔을 때. 그때도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금세 돌아갔었다. 사진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어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목이 메었다. 보고 싶다, 애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아들은 그런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랑 이혼하신 후로 저희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셔서 많이 울고 힘들어 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울었다니. 그녀가 울 때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 어머니 지금 잘 지내니? 네, 이제 많이 나아지셨어요. 요리교실도 다니시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세요. 근데 아들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근데 뭐, 가끔 아버지 얘기를 해요. 걱정되신다고.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빨래는 제대로 하시는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토록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도 그녀는 아직도 나를 걱정한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은 당황한 듯 보였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오열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실수와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아들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길에서 아내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버지,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연락해보세요. 만나서 얘기라도.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도 될까? 내 어머니가 날 만나줄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엄마도 외로우세요. 비록 새 삶을 꾸려가고 계시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리 없잖아요. 이혼도 엄마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게 된 거라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났다. 그래, 그럴게.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함께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텔레비전도 봤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맙다, 아들. 문을 닫고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갑자기 집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다. 천천히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아내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과연 전화를 걸어도 될까? 그녀가 받아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 40년 동안 매일 들었던 그 목소리. 갑자기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네요. 그래,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나도. 그럭저럭. 또 침묵.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언제요? 이번 주. 아니, 당신이 편한 시간에.
목요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동네 공원에서 만날까요? 그래. 좋아.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집을 좀 더 깨끗이 치우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빨래도 제대로 해야겠다. 손주들이 올 거니까. 그리고 아내를 만날 준비도 해야 한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직 내게도 행복할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목요일이 다가오면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내를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무슨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해야 할까? 그녀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면도를 했다. 수염을 깎는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얼굴을 베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고 아내가 예전에 선물해준 넥타이까지 맸다. 거울 속 노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공원에 도착하니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은발이 반짝이는 단정한 머리, 고요한 미소, 우아한 손짓.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들이었다. 천천히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과거의 원망이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요. 그녀 옆에 앉으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요리교실도 다니고,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녀의 표정은 밝았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다. 그래. 그거 잘 됐네.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다.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평생 당신을 고생만 시키고 알아주지도 잘해주지도 못했어. 당신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어.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후회해. 이혼하지 말 걸 그랬어. 집에 돌아오면 너무 외롭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게 힘들어. 그녀의 눈에 일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혼 후에 처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40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잖아요. 당신의 새끼 밥, 당신의 옷, 당신의 일정. 저의 모든 게 당신 중심이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해야 했고,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밥을 차려야 했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려야 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요.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입이 바짝 말라갔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 나는 평생 그녀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살았다. 그저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았다. 그랬구나. 당신이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어. 당연히 모르셨겠죠.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뭐가 좋아? 당신은 무슨 꿈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아마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외롭다고 밥을 못 챙겨 먹는다고 해도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다. 나는 그저 또 다른 가정부를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한 추억, 아이들을 키운 기쁨, 그런 것들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화가 나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런 감정도 지났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혼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용기를 내지 못했을 테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이혼을 통해 해방감을 느꼈는데 나는 그것을 통해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끝인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부로서는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의 부모잖아요. 그 관계는 계속될 거예요.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떨어지는 낙엽이 서글프게 느껴졌다. 내가 많이 바뀔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당신 나이에는. 그리고 이제는 내게도 새 인생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맞다. 그녀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에 나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이해해요. 당신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나도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위로가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그녀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위치가 되었을까? 아이들은 가끔 보러 가도 될까? 당연하죠. 당신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은 적 없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리예요. 맞는 말이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전적으로 내 책임이었다. 대화를 마치고 그녀와 헤어질 때 내 팔을 살짝 다독였다. 그 손길에서 더 이상 예전의 애정이나 그리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지인을 대하는 듯한 친절함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버스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4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린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그 익숙한 적막감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했다. 내가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행복을 이제야 찾은 것이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꿈만 같았던 그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밤이 깊어갔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출 줄 몰랐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외로움과 후회를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내는 내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만 여기 홀로 남아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한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이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세월은 흐르고 후회는 남는다.
하지만 후회 속에서도 배움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 오늘도 나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록 뼈아픈 교훈이지만 이것이 내 인생 73년이 남긴 가장 소중한 지혜일지도 모른다.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그리고 속삭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